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숫자로 미래를 읽는 맥인 예언가라고 불리는 남자, 왕쉬안이다. 1985년 중국 산시성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도교 수행자였고 아버지는 수학 교사였다. 집에는 늘 주역 패와 수학 공식이 함께 놓여 있었다고 한다. 그는 7살 때 이미 복잡한 수열 패턴을 암산으로 풀고 있었고, 청소년기에는 숫자를 보면 그 숫자가 담고 있는 기운이 느껴진다는 특이한 감각을 가졌다고 한다. 눈으로 숫자를 보면 그 뒤에 숨겨진 운명의 흐름이 먼저 보였다는 것이다. 20대 초반, 그는 베이징으로 올라가 국가통계국 산하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 그가 맡은 역할은 국가 경제 예측 모델 구축이었다. 쉽게 말해 전국의 인구, 이동, 소비 패턴, 부동산 가격, 식량 생산량을 하나의 거대한 수학 모델로 예측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던 중 2016년 어느 날 새벽까지 이어지던 데이터 분석 중 연구소 지하 서버실에서 원인 불명의 정전 사고가 일어났다.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뇌출혈로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그 사건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뒤틀린다. 가장 먼저 잃은 것은 시력의 90%였다.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대신 머릿속이 숫자의 흐름으로 가득 찼다고 그는 나중에 고백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머릿속에는 온 중국의 숫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주가 지수, 인구 통계, 곡물 가격, 군사 배치 데이터, 그 모든 게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갔죠. 그는 연구소에서 쫓겨나야 했고 모든 공식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진짜 기묘한 일이 시작되었다. 왕쉬안은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2018년 말 중국 지하 인터넷 게시판과 해외 화교 커뮤니티에 맹산사, 맥인 점술가라는 닉네임으로 짧은 글을 올리기 시작한다. 2020년 초 전 세계 항공 노선이 마비되고 국경이 닫힌다. 원인은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다. 당시 아무도 그 문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뒤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다. 그는 또 이런 글을 남겼다. 2021년 가을,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무너진다. 숫자가 너무 커서 아무도 믿지 않던 그 이름이 결국 쓰러진다. 몇 달 뒤 헝다그룹 사태가 터졌다. 중국 지하 예언 커뮤니티에서 맹산사는 단순한 미신쟁이가 아니라 진짜 뭔가를 보는 자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다. 나는 과거에 국가를 위해 미래를 계산했던 사람이다. 이제는 미래가 나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그 글 이후 맹산사는 오직 하나의 지역,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관한 글만 남기기 시작했다. 왕쉬안은 동아시아의 운명을 하늘의 14개 문으로 설명했다. 인류는 역사를 통틀어 14개의 천문을 통과한다. 문 하나를 지날 때마다 왕조와 사상, 문명의 구조가 통째로 바뀐다. 지금 동아시아는 7번째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의 열쇠는 작은 반도, 바로 한반도에 쥐어져 있다. 그 작은 반도가 바로 한반도라고 그는 명시한다. 그가 본 2026년의 동아시아는 전쟁의 불꽃 하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숫자 전쟁이었다. 다음 전쟁은 총이나 탱크로 시작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숫자,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숫자에서 시작된다. 화폐 가치, 신용 점수, 접속 기록, 생체 정보, 그 숫자들이 뒤틀릴 때 천문이 열린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2026년 이후 세계를 뒤흔드는 진짜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 데이터와 신뢰의 붕괴 전쟁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건 그 전쟁의 첫 균열이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 근처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점이다. 왕쉬안의 환상 속에서
한반도 주변 바다 밑으로 굵직한 광 케이블들이 용의 혈관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지도에서 국경선을 지우고 해저 케이블을 그려보라. 그러면 진짜 천하의 혈맥이 보인다. 한반도는 그 혈맥의 교차점이다. 그는 2026년 초봄 한반도 근처 해저에서 일어나는 정체불명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다. 눈에 보이는 폭발은 없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전 세계의 숫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환율이 0.01% 단위로 요동치고 사람들의 신용기록이 12점씩 어긋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수준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그 미세한 균열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은행 서버의 시간 기록이 1초씩 어긋나기 시작하고 병원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환자가 잠깐씩 나타나고 출입국 시스템에 입국한 적 없는 사람의 이름이 찍힌다. 처음엔 단순 오류로 치부된다. 하지만 왕쉬아는 말한다. 그건 오류가 아니라 다가오는 대란의 첫 징조다. 그가 본 장면 중 하나는 이렇다. 서울 어느 대형 은행 본점. 직원들이 평소처럼 근무 중인데 갑자기 화면 속 숫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 시작한다. 계좌 잔액, 대출 금액, 이자율, 신용등급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이동하며 섞여버린다. 몇 초 뒤 시스템은 자동으로 재부팅된다. 화면은 다시 정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누군가의 잔고는 조금 늘어나 있고 다른 누군가의 부채는 조금 더 무거워져 있다. 그날 밤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뉴스가 흘러간다. 하지만 왕쉬아는 이 장면을 한반도 숫자, 균열의 첫날이라고 불렀다. 그 이후 왕쉬안의 환상 속에서 한국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현실을 믿느냐, 숫자를 믿느냐의 전쟁으로 갈라진다. 한쪽 사람들은 여전히 은행 앱, 포털, 뉴스, 통계를 신뢰한다. 시스템은 결국 돌아온다고 믿는다. 다른 한쪽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거짓이다. 이미 숫자가 우리를 배신했다며 시스템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왕쉬아는 이 장면을 매우 강렬하게 묘사했다. 2026년 한국 국민의 정확히 절반이 자신이 보는 화면을 더 이상 믿지 않기 시작한다. 나머지 절반은 화면을 벗어나 있는 현실을 믿지 못한다. 두 세계가 겹친 채로 갈라진다. 정치적 진영 싸움이 아니라 현실 감각 자체가 둘로 찢어지는 상황이다. 어떤 사람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을 더 진실로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이 대립은 가족 안으로 깊이 파고든다. 아버지는 말한다. 통계가 말해준다. 나라가 버티고 있다. 아들은 말한다. 그 통계를 누가 조작하는지부터 봐야지. 부모 세대는 국가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젊은 세대는 이미 무너졌는데 안 무너진 척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왕쉬아는 이 갈등이 한국 사회를 정확히 음양 50대 50으로 나눈다고 예언했다. 한반도의 분단선이 북위 38도에서 사람들의 뇌와 가슴으로 내려온다. 이제 지도에 그을 수 없는 분단선이 사람 마음속에 생긴다. 왕쉬안의 환상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부분은 북한에 대한 묘사다. 대부분의 예언이 북한을 단순한 붕괴 후보나 통일 전 단계로 다루는 것과 달리 그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미래 어느 시점에서 전 세계는 북조선을 가장 뒤처진 감옥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오염된 성벽으로 보게 된다. 그가 본 장면은 이렇다. 한반도 위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 먼지가 떠다닌다. 사람들의 검색어, 위치 정보, 구매 기록, 호흡 패턴, 심박 수치까지 모두 안개처럼 부유하고 있다. 남한, 중국, 일본, 미국 모든 도시가 이 데이터 안개에 잠겨 있다. 그런데 유독 한 군데만 상대적으로 맑은 공간이 있다. 바로 북한 상공이다. 감시와 통제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숙이 오염이 덜 된 지역이 있다. 역설적으로
가장 억압된 공간이 가장 늦게까지 보존되는 피난처가 된다.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다. 왕쉬야는 북한 내부 어딘가에서 아주 낡은 아날로그 무전기를 들고 남한과 외부 세계를 향해 몰래 신호를 보내는 소년과 소녀들을 보았다고 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기는 아직 완전히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여기에 잠깐 숨겨둘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기억, 기록, 양심, 신앙 같은 것들이다. 왕쉬야는 2026년 이후 어느 시점에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역설적인 안전지대로 주목받는 시기가 잠깐 온다고 말한다. 디지털 통제의 감옥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오염으로부터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공간. 그러나 그 평형은 오래가지 못한다. 북한 내부에서도 체제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외부의 데이터 폭풍이 결국 그 성벽 안으로도 밀려 들어온다. 그때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를 맞는다고 그는 말한다. 왕쉬야는 동아시아를 세계의 상징으로 표현했다. 중국 거대한 거울, 일본 지친 그림자, 한국 깨어나는 신경. 그가 본 중국은 거대한 거울 궁전이었다. 바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매끈하고 반짝인다. 고층 빌딩, 인공지능, 군사력, 감시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된 듯 보인다. 하지만 거울 안쪽에서는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뒤섞여 있었다. 2027년 전후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이 만든 거울 궁전에 스스로 갇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밖에서는 제국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어디까지가 자신이고 어디부터가 데이터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그는 아주 기묘한 장면 하나를 말한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얼굴이 공식 사진 속 얼굴과 다르다는 걸 깨닫는 꿈을 꾼다. 사진 속 인물은 여전히 강하고 완벽한 표정인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있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는 사라진다.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나간다. 아무도 모르게 제국의 중심에서 가장 먼 곳으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경한 군인 출신 지도자가 등장하지만 그조차도 완전히 옛 방식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균열이 생겨 있다고 그는 말한다. 중국의 진짜 위기는 경제 붕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지도부의 시대다. 왕쉬야니 본 일본은 거대한 도시의 야경 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막이 덮여있는 모습이었다. 전철은 제 시간에 도착하고 편의점은 끝없이 불이 켜져 있고 기술은 여전히 정교한데 사람들의 마음은 집단 탈진도어진 상태에 빠져 있다. 일본은 쓰러지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앉아버린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세대 전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느낀다. 그는 일본 어딘가의 해안 도시에서 이상한 장면을 본다. 공장 하나가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는데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어 그 불을 찍고 있을 뿐이다. 왕쉬야는 말한다. 그 불길은 공장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을 태우고 있다.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버티는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린 사회의 모양이다. 이 장면 이후 일본 곳곳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도심을 떠나 작은 마을에서 공동체를 꾸리려는 젊은이들. 회사 대신 소규모 협동조합을 만드는 움직임. 경쟁보다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실험들. 그는 이를 지친 그림자가 스스로 모양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불렀다. 왕쉬얀 예언에서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다. 한국은 국가라기보다 인류 신경계의 시험판이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 SNS와 여론의 폭발과 붕괴, K문화와 집단 열광, 치열한 입시 경쟁 시스템, 고속 성장과 고속 번아웃을 한꺼번에 겪고 실험한 나라다. 전 세계가 겪게 될 집단 신경 붕괴를 한국은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강하게 미리 체험하고 있다. 그는 2026년의 한국을 이렇게 묘사한다.
한 도시의 뇌가 동시에 과열되는 장면이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더는 못 버티겠다고 느끼는 시점이 온다. 그때 한국의 거리는 두 가지 상반된 풍경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거대한 시위와 분노,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의 구호. 다른 하나는 작은 방 안, 불 꺼진 골목. 이름 없는 카페에서 조용히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왕쉬아는 말한다. 한국의 미래는 광장에 모인 사람보다 작은 방에 모인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다른 예언가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예언을 남긴다. 한국의 다음 큰 전환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벌회장에게서 오지 않는다. 공식 권력표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서 온다. 그가 본 인물은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 얼굴도 흐릿하고 나이와 성별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런 특징이 있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다. 특정 이념,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 말하는 속도가 느리고 대신 듣는 시간이 훨씬 길다. 자신을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유튜브, 방송, 대형 집회에서가 아니라 작은 모임들 속에서 영향력을 키운다. 10명, 20명씩 모여서 분노를 퍼뜨리는 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말하는 법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내 편 프레임이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프레임을 심어준다. 왕쉬아는 그를 신경계의 지유자라고 불렀다. 그는 법을 바꾸기 전에 말하는 방식을 바꾼다. 깃발보다 문장 하나를 새로 쓰는 사람이다. 충격적인 건 이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한국 여론의 반응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무 느리고 너무 온건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극단이 서로를 파괴한 뒤 남는 언어는 그의 언어뿐이다. 왕쉬아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사실상 두 개의 나라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좀 느려지자고 말하는 날이 온다. 하지만 반대의 가능성도 남겨둔다. 만약 한국이 공포와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더 빠른 속도, 더 큰 경쟁으로 달려간다면 세계는 당분간 한국을 실험 실패 사례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왕쉬아는 몇 년째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실제 인물인지 집단 필명이 아닌지 여전히 논쟁이 많다. 하지만 그의 예언 중 마지막으로 포착된 문장은 이렇게 끝난다. 나는 더 이상 미래를 숫자로 보지 않는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동자로 본다. 한국의 2026년은 경제 지표의 해가 아니다. 눈을 피할 수 없는 해다. 서로의 눈을 보느냐, 화면만 보느냐. 그 작은 선택이 7번째 천문티엔문을 지옥으로 열지, 새벽으로 열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카메라를 끄기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왕쉬안의 예언이 진짜냐, 가짜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숫자만 믿고 사는지 아니면 서로의 얼굴, 서로의 삶을 아직도 믿을 수 있는지. 2026년, 당신은 어떤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화면 속 한국입니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한국입니까? 오늘 미스터리 예언 파일럿에서 다룰 인물은 아주 최근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아직은 생소하지만 서서히 전 세계 예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남자다. 유럽과 남미를 오가며 활동하는 젊은 예지자 라파엘 노바라는 인물이다. 라파엘 노바는 199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났다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주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의사 가정에서 자랐고 원래는 뇌과학을 전공하던 대학원생이었다. 그런데 2016년 어느 여름 브라질 북동부를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가 깨어난 뒤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자신이 의식 없이 누워있던 그 3일 동안 아주 길고도 이상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고 말한다.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어떤 지역은 붉게 타올랐고 어떤 지역은 푸른 빛으로 감싸져 있었으며
숫자와 연도가 겹쳐 보였다고 한다. 깨어난 이후부터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때로는 짧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듯 보였다고 한다. 누군가는 곧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모습, 누군가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또 어떤 이에게서는 거대한 군중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혼란스러웠던 그는 이 경험을 숨기고 과학자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2018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그는 호텔 방에서 다시 강렬한 비전을 보게 된다. 거대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먼지 구름에 파묻힌 도시, 그리고 진동과 함께 갈라지는 땅. 그는 그 장면을 일기장에 적어두었다. 몇 달 뒤 터키 서부와 그리스 인근에서 강한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그때부터 라파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단순한 착시나 환상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예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작은 포럼에 자신이 느끼는 불길한 예감을 올리기 시작했다. 2019년 후반에는 전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적어두었고 2020년이 되기 전에 유럽과 아시아의 항공편이 마비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기록했다. 이후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닥치면서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누가 실제로 그 예언을 봤는지,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지만 그를 둘러싼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라파엘이 본 2026년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매우 어둡고 위태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길고 깊은 터널 끝에 희미한 빛처럼 느껴진다. 특히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네 곳은 그의 비전 속에서 유독 또렷하게 드러났다고 한다. 그가 2024년 말 소수의 지인들 앞에서 처음 꺼냈다는 2026년 예언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허공에 지도를 그리듯 하며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유라시아 대륙의 오른쪽 끝,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는 반도 하나가 보이고 그 위에 아주 가는 균열들이 그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 균열은 바다에서 시작해 내륙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갔고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지질학적 단층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사람들 사이의 분열, 세대 갈등, 가치 충돌을 상징한다는 직감이 왔다고 한다. 라파엘이 묘사한 2026년의 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밝음과 어두움이 동시에 겹쳐진 풍경이다. 그는 2026년 초, 특히 2월과 3월 사이에 한국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짙어지는 장면을 봤다고 한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카페에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는데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깔려 있었다. 뉴스 속 자막에는 세계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 고조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있었다. 젊은 층의 실업과 좌절, 대도시, 외곽의 몰락한 상가들, 치솟는 집값과 떨어지는 출산율이 화면을 오가며 보여졌다. 라파엘은 한국 지도 위에 세 개의 어두운 점이 찍히는 것을 봤다고 한다. 하나는 수도권, 하나는 동해안, 하나는 남해안 근처였다. 그는 그것을 물리적 재난보다는 사회적, 경제적 충격의 진동원으로 느꼈다고 한다. 수도권에서는 정치적 갈등과 대규모 집회, 동해안에서는 주변 국가와의 긴장, 남해안 일대에서는 공급망과 산업 구조의 흔들림 같은 상징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이 절망뿐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라파엘은 바로 그 어두운 점들 사이에 아주 희미한 빗줄기들이 연결되는 장면도 보았다고 말했다. 어두운 점들은 위기이지만 그 사이의 빗줄기는 새로운 연대와 구조 변화의 시도였다. 그는 청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고 기존 정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장면을 봤다고 한다.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 그리고 지방의 소도시 교회와 작은 모임들에서 앞으로의 한국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대화들이 시작되는 모습도 포착했다. 라파엘의 비전에서는 한국의 2026년이 단순한 성장의 해도, 단순한 붕괴의 해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방향 전환의 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린 다음 진로를 바꾸는 해처럼 보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여름, 그러니까 6월과 7월경에 한국의 하늘 위로 거대한 소용돌이 같은 구름 형상이 나타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은 실제 기상 현상이기보다는 국가 전체를 덮고 있는 집단, 의식의 혼란과 재배열을 상징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그 소용돌이가 서서히 사라질 때쯤 한국 지도 위에 작은 푸른 점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한다. 그는 그 점이 새로운 리더십 혹은 한 명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가치관의 집합적 상징 같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예언은 달콤한 미래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 이념과 세대의 균열이 2026년에 한번 크게 터질 위험을 경고했다. 동시에 그 충돌이 잘 다루어진다면 앞으로 10년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등장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희망과 경고가 함께 섞인 그림이었다. 라파엘의 시선은 한국을 지나 중국 쪽으로 옮겨갔다. 그는 거대한 용의 형상을 한 대륙이 몸을 비트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 비전 속에서 그 용의 등줄기에는 크고 작은 비늘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각각이 중국의 성과 대도시, 산업과 계층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2026년의 중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곳곳에 금이 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특히 중국 남부와 동부 연안 쪽에서 깜빡이는 붉은 불빛들을 여러 번 봤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 긴장만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 경제 버블 붕괴 위기, 그리고 젊은 실업자들의 무기력과 분노를 동시에 상징하는 것처럼 다가왔다고 한다. 한 장면에서는 중국의 초고층 빌딩들이 안개 속에 서 있는데 아래층 몇 개가 꺼져 있고 위층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이 장면을 그는 상층부 권력과 하층부 민심의 극단적인 괴리로 해석했다. 더 섬뜩한 장면도 있었다고 한다. 화면이 어두워지더니 중국 지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균열이 나타났다. 그것은 실제 국경선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집단이 서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모습 같았다. 동부 연안과 내륙, 북부와 남부, 소수민족 지역과 중심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장면이었다. 라파엘은 이 장면을 설명하며 중국의 2026년이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체제의 정당성과 결속력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그럼에도 그는 중국이 그 해에 즉시 붕괴한다거나 여러 나라로 갈라지는 식의 극단적 이미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신 마치 오래된 거대한 나무가 겉보기에는 아직 멀쩡하지만 뿌리 쪽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초입 단계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겉은 거대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는 형상이었다. 이어지는 비전 속에서 라파엘은 일본을 보게 된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들이 차분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 해저 깊은 곳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일본 주변 바다를 둘러싼 희뿌연 안개와 출렁이는 수면을 봤다고 말한다. 어떤 장면에서는 일본 열도 위로 얇은 균열선들이 바둑판처럼 얽혀 있었고 그 사이로 푸른 불빛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가 특히 강하게 기억하는 장면 하나는 도쿄라고 느껴지는 도시의 야경이었다. 네온 사인과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하고 전철은 붐비고 있었다. 그런데 저 멀리 도시 외곽의 어느 공단지대에서 갑자기 작은 섬광이 일어났다. 그것은 핵폭발 같은 극단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공장 폭발 혹은 대형 화재처럼 느껴지는 재난이었다. 바로 뒤이어 텔레비전 화면 속 진행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를 설명하고 일본 전역에 경계 경보가 퍼져나가는 장면이 이어졌다. 라파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일본이 2026년의 물리적인 재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산업 구조, 나아가 국가 정체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인구 감소와 장기 불황,
후쿠시마 이후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신. 여기에 새로운 사고나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일본 사회는 집단적 피로와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잿더미 위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찾으려는 젊은 세대의 움직임도 함께 보였다고 한다. 그의 비전 속에서 가장 특이한 풍경을 보여준 곳은 북한이었다. 한반도의 북쪽 절반은 처음에 짙은 회색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그 안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구름 가장자리 일부가 서서히 옅어지는 장면이 나타났다고 한다. 완전히 걷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여기저기에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들이 새어나오는 모습이었다. 어느 순간 그는 북한 지도 위에 세 개의 희미한 빗점을 봤다고 한다. 한 점은 평양, 한 점은 북부의 어느 산악지대, 다른 한 점은 서해와 가까운 어느 도시 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그 빛들이 각각 다른 종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평양의 빛은 권력 내부의 미세한 균열이나 재편을, 북부 산악지대의 빛은 탈출과 이동,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비밀스러운 접촉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해 쪽의 빛은 국경과 바다를 통한 교류, 밀수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정보의 유입을 암시하는 것처럼 다가왔다고 한다. 라파엘은 2026년 북한이 갑작스러운 붕괴나 즉각적 통일보다는 여러 겹의 작은 균열과 누수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느꼈다. 권력 상층부의 재편 움직임,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이반, 그리고 중국과의 미묘한 거리두기,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그동안 꽉 막혀있던 냉각된 금속이 미세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그는 그때 한국의 역할이 군사적 제압자가 아니라 복구와 치유를 위한 구조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암시했다. 동아시아 전체를 내려다본 그의 비전에서 한국은 희망과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중심점으로 보였다. 중국은 거대하지만 내부가 뒤틀려 있었고, 일본은 기술 강국이지만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으며, 북한은 여전히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내 방향에서 밀려오는 물결을 견디며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작은 섬 같았다. 라파엘이 본 한국의 2026년은 한국이 스스로에 대해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해이기도 했다. 과거의 번영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가? 더 빨리 더 크게만 외치는 성장 신화가 이제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외형의 강국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을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솟아나는 장면이었다. 거리의 시위와 온라인 논쟁, 세대 간 언어 충돌은 그 질문들이 밖으로 표출된 형태일 뿐,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 스스로가 자신에게 던지는 영혼의 질문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라파엘이 한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지도 위에 빛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장면을 거듭 강조했다. 동아시아 전체가 어둠과 불안 속으로 흔들릴 때 한국은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끝내 등불 하나를 지켜내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한다. 그 등불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아니고 거대 기업 하나의 성공도 아니었다. 작게는 새벽 예배당에서, 크게는 밤늦은 도시의 작은 방들에서 각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도 어떻게든 서로를 돕고자 하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의지였다. 라파엘은 2026년 이후를 내다보는 마지막 비전에서 한국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한다. 한 길은 불안을 잊기 위해 더 큰 소비와 더 빠른 속도를 선택하는 길이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안쪽에서는 점점 더 공허해지는 방향이다. 다른 한 길은 속도를 조금 늦추고 크기보다 균형을, 경쟁보다 협력을 택하는 길이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사회 전체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선택이다. 그는 한국이 2026년에 이 두 길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와 안보 위협, 정치 갈등이 겹치면 많은 이들이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할 것이고,
단기적인 속도전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지쳐버린 세대들, 더는 이런 삶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는 젊은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른 길을 요구할 것이다. 더 느리지만 함께 숨 쉴 수 있는 길, 더 작지만 덜 불안한 길, 성장보다 지속을 우선하는 길을 바라볼 것이다. 라파엘 노바의 2026년 예언은 한국에게 달콤한 승리의 약속만 주지도 않고 완전한 파멸의 공포만 던지지도 않는다. 대신 그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복잡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여러 번 넘어지고 구르더라도 끝내 다시 일어나 불을 지필 수 있는 나라라고 본다. 그 불은 국력 과시의 횃불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고 도와주는 작은 등잔불에 가깝다.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 일본의 불안한 미소, 북한의 희미한 손짓 사이에서 한국은 2026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만 하는 해를 맞이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버텨왔는가? 라파엘의 비전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 완전히 또렷해지는 시점은 아직 아니다. 2026년은 그저 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는 해일 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이야기 끝에는 묘한 평안이 남는다. 깊은 밤 산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멀리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하면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파엘 노바가 본 2026년의 한국은 바로 그런 상태에 가까웠다. 사방이 어둡고 발밑은 미끄러우며 옆에서는 산사태 같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저 멀리 아주 작게나마 꺼지지 않는 빛 하나가 보이는 풍경. 그 빛을 향해 갈지 아니면 다시 어둠 쪽으로 몸을 돌릴지는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의 예언은 그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말없이 한 장의 그림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묻는다. 이 그림의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는 이제 너희의 몫이라고. 오늘 미스터리 파일럿에서 소개할 예언가는 미국의 여성 예언가 신디 제이콥스입니다. 그녀는 국제기도연맹의 창립자이자 40년이 넘게 영적 전쟁과 국가의 운명에 관해 예언해온 인물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예언가라는 직함보다는 기도의 전사라고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는 영적 투쟁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 기록을 보면 그 정확성이 놀랍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를 미리 알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예언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사전에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모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녀의 2026년 예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디 제이콥스가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해온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30년이 넘도록 그녀는 한국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아시아의 영적 불씨라고 부르며 이 작은 불씨가 언젠가 아시아 전체를 밝힐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신디 제이콥스는 서울의 산 위에서 한국 위에 거대한 불빛이 떠 있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계속 모습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밝은 별처럼 보였고, 때로는 거대한 불길로 보였고, 때로는 순결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신디 제이콥스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영적 소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후 신디 제이콥스는 매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등 한국의 여러 도시를 돌며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교회, 기독교 지도자들, 일반 국민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그러나 영적으로 한국은 가장 깊은 신앙을 가진 나라다. 한국 교회의 기도 전사들, 새벽 기도의 물결, 중보 기도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다.
그 에너지는 한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이 불씨가 아시아 전체를 밝힐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것이다. 2025년 12월, 신디 제이콥스는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2026년 예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까지의 그녀의 말들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봤다. 한반도가 행성 전체의 재편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 안에서 활성화되었다. 기존의 지배적 지역은 힘을 잃고 잊힌 영토들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가장 밝게 떠오르는 지점이 될 것이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26년은 한국에게 부름의 해다. 몰락의 해가 아니라 부름의 해다. 한국이 이미 전환의 분명한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신디 제이콥스가 말하는 영적 활성화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영적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영적 지점을 지니고 있다고 신디 제이콥스는 설명했습니다. 그 지점이 2026년에 깨어난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사원의 문이 100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 같은 일이 된다. 신디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릴 만한 긴장 속에서도 한국은 견뎌낼 것이다. 그것이 신호다.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신디 제이콥스의 2026년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이 받을 영적 부름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깊은 계시의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신디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상황들이 드러나고 어두운 이의 관계들은 힘을 잃으며 오래된 구조들이 조용히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하늘의 방식을 따르는 새로운 영적 리더십이 한국에서 솟아난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문화 지도자들도 영적 깨어남을 경험한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의 붕괴는 단순한 정치적 붕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신디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구조적,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붕괴가 될 것이다. 70년 동안 어두운 영적 세력이 그 땅을 지배해왔는데 그 지배력이 깨지는 것이다. 그 과정은 비극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북한 땅의 영적 쇠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의 중보 기도자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북한의 영적 상황을 바꾼다. 이것은 정치 지도자나 군사 전략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기도만이 할 수 있다. 신디 제이콥스가 본 2026년 세계 영적 지도는 매우 극적입니다. 중국의 위치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중국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들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신디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영향력의 연장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 2026년, 그것이 표면으로 터져 나온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경험한다. 경제적 혼란,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깊은 층에서는 영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거짓된 이데올로기가 그 기반을 잃는다. 사람들이 영적 진리를 찾기 시작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중국의 기독교 운동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장 비밀리에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다. 그 수는 수십만을 넘어선다. 2026년, 이 움직임이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미래를 바꾸는 기초가 된다. 신디 제이콥스는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오래도록 영적 공허함 가운데 있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 사회가 붕괴 직전의 상태에 있다. 2026년, 일본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일본 사회는 흔들린다.
신디 제이콥스는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영적 진리를 찾기 시작한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제시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를 추구한다. 이 세대가 일본의 영적 부흥을 이끌 수 있다. 신디 제이콥스의 가장 강력한 예언은 한국이 아시아의 영적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약해지고 일본이 혼란스러울 때 한국이 일어난다. 한국은 단순히 국력이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깨어난 나라가 된다. 한국의 기도운동, 중보기도 전사들의 네트워크, 각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마치 새벽빛이 동쪽에서 시작되어 전체 지평을 밝히듯이 한국의 영적 부흥이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신디 제이콥스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아니다. 한국 군부의 군사력이 아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영적 권능이다. 중보 기도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시아의 영적 지도를 바꾼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더 나아갑니다. 그녀는 세계 영적 중심의 이동을 말합니다. 지난 500년 동안 세계의 영적 중심은 유럽과 북미에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영적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 중심은 한국이다. 2026년부터 서구 교회의 영적 활력이 점점 약해진다. 신학적 혼란, 신앙의 갈등, 영적 분열이 증가한다. 동시에 아시아 교회, 특히 한국 교회의 영적 활력이 급상승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변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설계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도구로 삼아 21세기 아시아의 영적 리더십을 확립하시려고 한다. 신디 제이콥스의 2026년 예언에서 정치계에서 감춰진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부패, 거짓, 비리. 이것들이 모두 노출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스캔들이 아니라 영적 심판의 시작이다. 어두움이 빛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종교계에서도 감춰진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거짓 목사, 사기꾼 지도자, 물질주의에 빠진 영적 지도자들의 정체가 노출된다. 이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정화 과정이다. 사회 전체에서도 감춰진 구조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신디는 말했습니다. 부당한 억압, 구조적 불에 숨겨진 착취. 이 모든 것들이 빛 아래 노출된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출의 과정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이 나타나는 것은 치유의 첫 단계다. 거짓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져야 한다. 그 자리에 진실의 기초 위에 새로운 집이 지어져야 한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이 기다리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존재했지만 눈에 띄지 않던 사람이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다. 기도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다. 중보 기도자다. 예언자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지도자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말이 많지 않다. 말보다 기도가 많다. 권력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의 언어를 사용한다. 정치적 전략을 가지지 않는다. 영적 지혜만 가진다. 이 지도자가 나타날 때 한국 사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물질주의에서 정신주의로, 권력 추구에서 섬김으로, 자기 중심에서 타인과 공동체 중심으로.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청년 세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적 각성을 경험한다. 그들은 부모 세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 영적 진리를 추구한다. 이 세대가 새로운 기도 운동을 시작한다. 기존 종교 형태를 거부하고 더 진정한 영적 만남을 추구한다. 밤새우며 기도한다. 함께 중보 기도한다. 영적 커뮤니티를 만든다. 신디 제이콥스는 강조했습니다.
이 청년 운동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정부도 기업도 아니다. 기도하는 청년 세대의 영적 각성이 한국의 영적 리더십을 확립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2026년이 영적으로 매우 격렬한 투쟁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영적 깨어남을 경험할수록 영적 어두움의 세력도 더욱 맹렬히 저항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 2026년 한국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전에 없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부도덕한 영적 운동의 확산,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시도들. 신디 제이콥스는 특히 주의했습니다. 많은 거짓된 것들이 진정한 것으로 위장할 것이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영적 조종이 일어난다. 중보기도라는 이름으로 영적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 영적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운동이 확산된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영적 투쟁 속에서 한국 교회의 기도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 밤새 기도하는 전사들, 중보 기도의 전통. 이것이 한국의 영적 자산이다. 2026년 이 자산이 한국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많은 나라의 교회가 약해졌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여전히 기도한다. 이 기도가 한국을 보호한다. 이 기도가 한국을 인도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의미하지 않다. 당신의 밤새 기도는 헛되지 않다. 당신이 말하는 기도의 언어는 하늘이 듣는다. 당신의 눈물이 섞인 중보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 2026년 이것이 증명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기독교와 다른 영적 전통들의 만남을 예언했습니다. 한국에는 불교의 명상 전통, 도교의 영적 지혜, 무속의 영적 접촉 전통이 있다. 기독교가 이런 전통들의 영적 통찰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혼합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존중과 학습이다. 한국 기독교가 더욱 포용적이고 깊어진다. 다양한 영적 전통의 사람들이 한 가지 진리를 향해 함께 기도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강조했습니다. 이 만남이 한국의 영적 리더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기독교만의 리더십이 아니라 모든 영적 전통이 함께하는 영적 리더십이 된다. 이것이 아시아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1월 1일은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1월 1일, 한국에서 영적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현상이다. 영의 세계에서 뭔가가 활성화된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동시에 비슷한 꿈과 비전을 볼 것이다. 그들은 깨어난다. 이제 뭔가가 시작되었음을 안다. 2월과 3월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감춰졌던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정치계, 종교계, 사업계에서 비리와 거짓이 드러난다. 동시에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새로운 기도 운동을 시작한다. 전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한다. 산 위의 기도 모임들이 각성한다. 밤새 기도의 물결이 일어난다. 4월이 되면 한국의 청년들 가운데서 영적 각성이 분명해진다. 대학가에서, 회사에서,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 5월이 되면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기도 집회가 열린다. 수십만 명이 함께 기도한다. 이것이 뉴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거대한 사건이다. 6월이 되면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이 인정받기 시작한다. 그들은 기존의 권력 구조 속의 지도자들이 아니다. 영의 사람들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7월이 되면 한국 교회의 영적 연합이 더욱 강해진다.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들, 서로 다른 신학의 그룹들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 8월이 되면 한국의 영적 각성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로 퍼지기 시작한다. 일본, 중국, 대만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기도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9월이 되면 한국의 기도 운동이 서구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유럽과 북미의 교회들이 한국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받는다.
10월이 되면 한국 사회 전체에서 영적 변화가 가시화된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영적 가치들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11월이 되면 한국이 세계 영적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UN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 영적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12월이 되면 한국 전역에서 감사와 기도의 시간이 갖춰진다.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감사한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위해 다시 헌신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반도 통일의 영적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적 해방은 물리적 해방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들은 70년 동안 영적 감옥에 갇혀 있었다. 2026년 이후 북한 주민들이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경험한다. 처음으로 기도할 자유를 얻는다. 처음으로 신을 만날 자유를 얻는다. 신디 제이콥스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통일의 진정한 의미다. 땅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영의 통일이 먼저 와야 한다. 한반도의 영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 물리적 통일도 따라온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 교회가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만 지키기 위해 기도해왔다.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기도가 중국의 영적 각성을 이끈다. 한국 교회의 중보 기도가 일본의 영적 재건을 돕는다. 한국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동아시아 전체의 영적 재탄생을 주도한다. 신디 제이콥스가 한국 교회에 권고한 가장 첫 번째 사항은 중보 기도의 강화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해 한국 교회는 중보 기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기도는 개인 기도와 교회 기도였다면 이제부터는 국가적 기도, 아시아적 기도, 세계적 기도로 확대되어야 한다.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밤과 낮이 쉬지 않고 기도가 올라가도록 하라. 2026년 많은 거짓된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더욱 개발해야 한다.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영적 미혹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제안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영적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신학생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교육하라. 모든 교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키우도록 격려하라. 한국 교회는 다른 영적 전통들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불교, 도교, 무속 등 한국의 전통적 영성과의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영적 통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혼합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만남이다. 다양한 전통이 한 가지 궁극적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청년들은 한국의 미래입니다. 2026년의 영적 각성을 주도할 것도 청년들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청년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권고했습니다. 청년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청년 지도자들을 양성하라. 청년들에게 영적 책임감을 일깨워주라.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한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게 하라. 신디 제이콥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2026년은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해다. 아니, 이미 결정되었다.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해가 2026년이다. 한국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그 깨어남이 모든 것을 바꾼다. 세상은 한국을 보고 있다. 아시아는 한국을 본다. 기독교 세계는 한국을 본다. 30년 기도해온 이 한국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한국이 영적 리더로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신디 제이콥스는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여, 깨어나라. 당신의 영적 소명을 깨달아라. 당신은 아시아의 불씨다. 당신의 불길이 아시아 전체를 밝혀야 한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 2026년을 기대하지 마라. 2026년을 준비하라.
2026년을 맞이할 영적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영적 리더십을 준비하라. 2026년은 한국의 해가 된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오늘 미스터리 파일럿에서 소개해드릴 예언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며 40년 이상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확도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2016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상할 때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정확히 맞췄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도 예언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언했습니다. 2024년 스페인 51년 만의 대홍수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트럼프의 재선도 정확히 맞췄습니다. 이런 정확도를 가진 예언가가 2025년 말 매우 구체적인 2026년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예언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본 2026년 한반도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에 따르면 2026년 6월을 전후해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 70년 역사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1954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영적 능력이 뛰어났던 그는 20대부터 본격적으로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수년간 수행했습니다. 인도 요가와 베단타 철학에 깊이 통달했습니다. 이런 영적 수행이 그의 예언 능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갑니다. 보통 새벽 4시경, 가장 조용한 시간에 명상을 시작합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비우고 의식을 확장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다음 해의 사건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을 그는 아카식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전은 매우 생생합니다. 색깔, 소리, 감정까지 모두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붉은 용과 하얀 독수리가 싸우는 상징적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언들의 기록.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모든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거의 모두 클린턴의 승리를 기정사실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15년 말 예언에서 명확히 말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16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2019년 말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2020년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봤다. 중국에서 시작될 것이며 전 세계를 마비시킬 것이다. 바이러스다. 호흡기 질환이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2015년 그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영국이 EU에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탈퇴파가 51.9%로 승리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1년 말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러시아는 예상보다 큰 저항을 받을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실현됐습니다.
따라서 그의 2026년 한국 예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24일에 발표. 2026년 1월 24일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6년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그 예언은 특별히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반도를 명확하게 봤다. 한반도는 70년 이상 분단되어 있었다. 남쪽과 북쪽이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6년 이 분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6월경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갑작스럽지만 동시에 이미 진행 중인 변화의 정점이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것이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통일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본 2026년 북한의 상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본다. 특히 겨울을 지나면서 식량이 극도로 부족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중국은 이제 북한을 도와주지 않는다. 중국 자신이 내부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봄이 오면 북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다. 처음에는 작은 시위가 일어난다.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다. 그들은 음식을 원한다. 그들은 살고 싶다. 이 시위는 빠르게 확산된다. 며칠 안에 여러 도시로 번진다. 함흥, 원산, 신의주에서도 시위가 일어난다. 북한 보안부대가 진압하려 하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효과적이지 않다. 4월이 되면 이 시위가 평양 자체에 도달한다.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통제가 심한 도시이다. 하지만 식량 배급이 끊기면서 평양 주민들도 거리로 나온다. 심지어 평양 엘리트들도 불만을 표출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도 배고프기 때문이다. 그리고 5월, 나는 군부 내에서 무언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 군 지휘관들이 중앙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더 이상 이 체제를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병사들도 굶주리고 있다. 그들의 가족들도 고통받고 있다. 6월경,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거나 극심한 위기에 빠진다. 나는 그가 죽는지, 도망가는지, 아니면 권력을 잃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의 통치력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6월에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은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다. 식량, 의약품, 의료 서비스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한국은 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의 관리자들과 북한 지역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협상을 시작한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남북이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한반도는 통일을 향한 과정을 시작한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반도는 통일에 한 발 더 나아간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는 중국에서 일어날 변화가 2026년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중국을 봤다. 중국은 거대한 국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 2026년 이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경제가 무너진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한다. 기업들의 임금 지급이 중단된다. 은행 채권들이 동결된다. 이것은 거대한 경제 위기다. 그리고 나는 인프라 관련 큰 사건을 본다. 아마도 기차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삼엽댐 관련 무언가일 수도 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잃어진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시진핑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악화된다. 그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다. 결과적으로 나는 중국이 여러 개의 준독립적인 영역으로 분할될 가능성을 본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일본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무서웠습니다. 나는 일본을 봤다. 일본에서 독가스 구름이 발생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매우 무섭다. 봄이 되면서 일본의 화산 활동이 급격히 증가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화산들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먼저 후지산 근처의 화산이 활동을 시작한다. 그 다음 큐슈의 아소산이 활동한다. 그리고 홋카이도의 화산들도 연쇄적으로 활성화된다. 이 화산 활동으로 인해 독성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황화수소, 이산화황 등의 유독가스가 구름처럼 퍼져나간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 문제를 겪는다. 일부는 사망한다.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피해를 입는다. 이 재난으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관광산업이 붕괴한다. 제조업이 중단된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부상입니다. 나는 동아시아를 봤다. 그리고 중국의 혼란, 일본의 재난, 미국의 약화 속에서 한국이 부상하는 것을 본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동서 질서를 잇는 중간축이 된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한다. 처음에는 한국이 북한 지역을 돕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한국의 리더십을 기다린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부상한다. 한국의 반도체, AI, 배터리 기술이 세계 경제의 핵심이 된다.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 문화적으로도 한국이 부상한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된다. 2026년 이후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를 넘어 세계를 품는 거대한 봉황으로 다시 태어난다. 1월과 2월에는 북한의 식량 위기가 극도에 달한다. 겨울의 극심한 추위 속에서 많은 주민들이 굶주린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자신이 경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긴장 상태에 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다. 3월이 오면 마침내 폭발이 일어난다. 봄의 따뜻함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분노도 폭발한다. 3월 초순, 함경북도의 청진에서 시위가 터진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온다. 그들은 음식을 원한다. 3월 중순, 시위는 다른 도시로 확산된다. 함흥, 원산, 신의주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일어난다. 4월이 되면 시위가 평양에 도달한다. 평양의 엘리트들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그들의 자식들도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은 망설인다. 4월 중순, 평양의 일부 도시 구역이 사실상 시위대의 통제 아래에 들어간다. 5월이 되면 북한은 사실상 내전 상태에 빠진다. 군부 내 일부 세력이 쿠데타를 시도한다. 그들은 김정은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 한다. 쿠데타는 부분적으로 성공한다. 하지만 김정은 충성파도 여전히 저항한다. 평양은 전쟁터가 된다. 포성이 울린다. 일반 시민들은 지하실로 피난한다. 6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무언가 극적인 일이 일어난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하거나 극심한 위기에 빠진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세력과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도 동시에 움직인다. 트럼프는 새로운 인물과 통화한다. 메시지는 명확하다. 협력하면 생존한다. 저항하면 끝난다.
6월 중순 임시 휴전선이 형성된다. 총성이 멈춘다. 한국은 즉각 인도적 지원을 개시한다. 식량, 의약품, 연료가 북한으로 진입한다. 7월부터 12월 통일 과정의 시작. 7월에는 북한 지역의 임시 정부가 구성된다. 8월부터 9월까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계속된다. 10월과 11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시작된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70년 만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난다. 12월이 되면 통일을 향한 기본 틀이 만들어진다.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026년 말이 되면 한반도는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을 향한 확실한 길로 접어든다. 통일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개발된다. 북한에는 약 6천조 원 상당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남한의 선진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된다. 이것은 시너지 효과를 만든다.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 명의 거대한 국가가 된다. 2030년대 초반이 되면 통일 한국은 세계 5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온다. 나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현재보다 훨씬 더 넓고 웅장하게 뻗어 있는 비전을 봤다. 중국이 내부 분열을 겪으면서 만주 지역의 통제력이 약해진다. 만주는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다. 중국의 혼란 속에서 만주를 포함한 동북 지역이 사실상 독립적인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이 통일 한국과 연합하거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통일 한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대륙으로의 진출이다. K-팝과 K-드라마는 이미 세계적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더욱 강력해진다. 통일 한국은 북한의 전통 문화와 남한의 현대 문화를 융합한다. 2040년경이 되면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힐링 허브로 떠오른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러 유학을 갔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영적 지혜를 배우러 온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2026년은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냉전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한반도는 70년의 분단을 종식시킨다. 중국은 새로운 형태로 거듭난다. 일본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린다. 미국의 헤게모니도 약해진다. 하지만 한국은 올라온다. 동아시아의 중심이 된다.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고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준비하라. 희망하라. 행동하라. 2026년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현재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재를 만드는 것이다.